네, 제가 오늘 좀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이 자리가 윤석열 내란 혐의를 조사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란을 옹호하는 자리인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최상목 권한 대행을 증인 신청한 거에 대해서 오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A4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회의 자금을 완전히 끊고 비상 입법회의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기는 이거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 번 지금 이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오만한 겁니까? 그걸 요구한 국회의원 오만한 겁니까?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그 내란 특검의 범위와 관련해서 인지 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내란을 수사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외환 이슈가 드러나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덮으라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이 내란 혐의가 윤석열에게 있습니까? 이재명에게 있습니까? 제가 정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은행연합회에 은행장들이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은행의 업무, 영업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건의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관치금융을 하면 이복견의 관치금융 이게 최고 아닙니까? 4% 넘는 이자는 강제로 환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것을 이복현이 요구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관치금융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우리 신용환 참고인 계시죠? 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다른 가느라고 이분을 까먹었는데요. 좀 빨리빨리 합시다. 신용환 교수님은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정책총괄 지원실장으로 대통령 후보께 직접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전략조정회, 일일 상황 점검회 등 중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 PPT 1번을 보면 캠프 때부터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문건을 공개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검증은 서버 확보와 로그인 기록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캠프 때부터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문건입니다. 캠프 때도 지금 저 빨간 박스 보시면 검증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 그대로 이번에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어간 것을 보면 좋습니다. 대선 때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PPT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경준 의원이라고요.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통계청장 출신입니다. 1월 21일 날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대선 직후인 22년 4월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라는 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5%에서 10%를 이길 선거인데 부정선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학의 기본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PPT 3번을 보면은 지난 대선 직전에 이준석 대표도 10% 차이로 승리한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10% 차이로 이긴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태균 씨가 1차에부터 9차까지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차례 매일매일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고에 보면 약 5에서 10%를 계속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9차 보고서에 보시면 9.1%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고, 봉황무늬에 금색으로 당선 확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9.1% 봉황무늬 당선 확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확신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이 승리 얘기는 명태균 보고서에 근거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그 근거에 기초해서 그렇게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계엄 후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핑계를 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방첩사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던 문서에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돼 있고 윤석열 자신의 친구인 사무총장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핑계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참고인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창원지검 다녀오셨죠? 네, 조사 받았습니다. 예, 참고인 조사에서 대통령 비호한다는 검찰에 비호한다는 느낌 받았습니까? 제가 조사받을 당시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도 팩트에 대해서는 소상히 체크를 한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20일 날 자신의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조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금폰을 제출하면 우리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서 폐기해라.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가 16자리다. 다음에 당신도 이렇게 써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회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명태균 씨 수사 보고서가 11월 4일 날 작성되고 2021년 그리고 3일 후에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 관련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수사하는 당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2월 2일 날 강혜경 씨가 명태균 PC를 되돌려달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압박이 계속 작용해서 이번 계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소상히 자료를 제출한 것과 그리고 강혜경 씨가 PC를 돌려달라고 한 것 그리고 명태균 변호인들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압박이 됐을 거라고 그리고 봅니다. 그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명태균 씨의 엉터리 비공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역할 외에도 명태균의 다른 역할들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캠프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게 경선 룰과 경선 일자 시간이 바꾸는 없으니까 것까지 영향을 이거- 미쳤다고 봅니다. 이거 하고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수사 보고서에 8월 19일자 2021년 8월 19일자를 보면 명태균 씨가 먼저 김건희 씨에게 경선 룰과 일정에 대한 걸 중앙당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제 파일을 찾아보니까 동일한 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내고 나서 룰과 일정이 바뀝니다. 국민의힘 경선 룰과 일정 그런 것들로 봐서 명태균 씨는 상당히 당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등의 큰 위상 역할을 갖고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잠깐. 예, 조력자 수준을 넘어서 함께 공동정권을 자, 증인. 창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를 하십시오. 네, 예, 정보부장님. 네. 그 합참은 말이죠. 그 군 예하 부대, 군이 이동하는 걸 모두 다 보고를 받죠. 네, 합참이 통제하고 있는 부대들은 그러니까 봤습니다. 사령부라든지 수방사 다 봤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이제는 군 병력의 출동 지시 또는 어떤 지시조차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군이 이동할 때는 합참 대통령, 군통수권자죠,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이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군령권 가진 예. 분들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면 계엄사령관, 국방장관, 대통령이죠. 네, 계엄 임무 수행군은 그렇게 임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시 없이 군이 이동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했다. 그럼 뭡니까? 명령 없이 군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심지어 이번에 계엄 상황을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래 되면 군 스스로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답변하세요. 예, 상식이잖아요. 군령권을 갖고 있는 전 장관에 의해서 지시가 되었고, 그건 스스로 했다면 그거는 명령 없이 했다면 그건 반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은 이제는 군 투입을 선관이나
국회 투입조차도 지금 부정을 하는 그런 진술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장관의 이번에 된 겁니다. 비상계엄 자체는 5.16 쿠데타나 또 12.12 반란보다는 좀 더 진화된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특수부대, 수방사 특임부대나 특전사 707, 그다음에 정보사, 방첩사, 또 아까 또 사이버사까지 나왔잖아요. 특수기능부대가 동원된 기동타격형 비상계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만 해제권을 제한한다든지 무력화시키면 이 계엄은 성공한 거다.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되면 그 이후에 보병부대나 기갑부대를 동원할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작전본부장께 물어보는 이유는 군은 군 통수권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가야 출동을 하고 작전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1차 기간 보고 때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곽정근 특전사령관 모두가 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또는 국방장관의 지시로 계엄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군 투입조차도 지시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평생 삶을 자유민주주의 철학으로 살았다는 그 진술, 이거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작전본부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 안보실장 오셨네요. 네. 우리 안보실장님이 이번에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실장께서 배제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네, 그 계엄 관련돼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군생활을 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안보실장이 배제됐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 방첩사령관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 비상 관련된 이런 얘기를 했죠? 저도 지금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관에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공소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직접 그럼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가 다른 거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네. 그다음에 국방위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 그대로. 비슷한 질문했을 때 그러면 저는 하나만 늘 묻겠어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보실장께서는 10월 그러니까 23년 그죠? 10월 취임한 이후에 우리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 곽종근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죠? 그 의원님께서도 군생활 하셨지만 네. 그 당시 6명이 중장 진급했는데 5명이 육사 출신이었고 48기가 주력이라서 48기가 4명, 47기가 1명 이렇게 2명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뭐 정상적인 그 각 군본부에서 추천을 받고 제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께 제가 드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절차다. 예. 특별히 그 이제 임무 부여는 각 그 근무 어떤 경력이나 이걸 참고했겠죠.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그 언질이나 어떤 그 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의견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어떤 인사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1년 후에 비상계엄에 적극적인 이제 참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만일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전부터 알았다면 그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준비를 했던 건데 그건 아니었고 제가 봐서 그때는 정상적인 진급을 했고 그 뒤 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자, 참고 인사하세요. 예.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그 오늘 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12월 3일 날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이 되고 선관위에 투입된 문제, 그리고 정말 또 며칠 전에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탈을 해서 그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계엄이 일어나서 이 본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결코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지금 최근에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걸 오늘 좀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주제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어주시고요. 우리 수방사령관님, 예, 지금 본인도 오늘 뭐 답변하기가 좀 옹색하신 처지죠? 그럼 이거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해도 내가 2-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 공소제기에 지금 제가 관여돼 있어서 네. 말씀드리 답변드려 주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이고 인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에 대해서 체포 구금 지시한 적 없고 황당한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진우 사령관님이 하신 말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진우 사령관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 우리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우리 국정원 차장님, 홍장원 차장님 짧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다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반복해서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당한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차장님이 퍼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장이시고요. 이진우 사령관. 다음 예 됐습니다. 세 번째 최상목 대행도 거짓말장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그 건넸다는 비상계엄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넨 적이 없다라고 어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총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넨 쪽지의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셋,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은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에 비교를 하면 세 번째 거짓말쟁이 우리 최상목 직무대행입니다. 네 번째, 어제 저희들이 수도방위사령부 비원 벙커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인혁 방첩 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서 정치인, 법조인 등 기존에 밝혀진 14명보다 많은 50여 명이 구금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비온 벙커로 가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대통령은 또한 체포 구금 지시한 적 없다. 이것 또한 황당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거짓말장이 여인영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장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도 거짓말장입니다. 그 곽종근 사령관에게 직접 비아폰 전화 통화로 문짝을 도끼로라도 부수고 나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저번 기관 보고 때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저번에 기관 보고에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대로라면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첨언을 했냐면요. 와, 진짜 이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은 야당의 추궁에 책임을 감명받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허구성이 곧 드러날 것이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 보고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데요. 아무튼 곽종근 사령관은 황당한 가짜뉴스를 선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거짓말장입니다. 경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체포 및 강제 끌어내기를 지시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조지호 청장에게 수고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체포 구금 지시 내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때 이제 국회 관련 금지 관련 이런 또 거짓말들을 다 이야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씨는 관련 모든 증언, 자기와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 군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다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한 답변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자기가 살려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전직 대통령 현직 신분인데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걱정입니다. 이건요, 일부에서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국정조사 각종 현안도 다투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야 다툼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법원이 이 증거와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이 진실이 법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찰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보고하고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좀 성찰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병덕 의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네, 1분만 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좀 전에 강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신용환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이 자리에서 7일 전에 참고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실 거면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이유를 대시는 것은 미리 생각 안 하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신용환 증인은 제 질문에서도 보시다시피 PPT의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환 참고인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할 얘기들을 더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못 나오게 한 이유는 국회의 잘못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대통령이니까 안 나오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니까 안 나오고 권한대행이니까 안 나온다고 하는 것 법앞 평등은 어디 갔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말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들 지금 그 현행 작전을 위해서 강호필 지작사령관 35사단장 8사단장이 지금 뭐 이석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질의할 의원 계시면은 질의를 받고 오전 A를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일단 추가까지는 좀 계셨다가 이석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행 작전을 위해서 우리 사령관들하고
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간에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자, 오영대 자 마치기 전에 오영대 인사사령 국방부 인사기획관님 나오십시오. 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예, 지금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유지하고 있죠? 나머지 직무 계엄의 주요 정지는 돼 있지만 신분은 총장으로 유지돼 있습니다. 왜 유지돼 있습니까? 나머지 예. 계엄에 관련된 주요 종사들은 지금 다 보직 해임돼 있는데 왜 이분만 유지가 돼 있죠? 네, 보직 해임 위원회 구성이 제한돼서 지금 보직 해임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소 상급자가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지금 유지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에서 확인했는데 상급자가 꼭 2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법무장교는 육군 총장의 선임자가 깁니까 아닙니까? 법무장교는 계급이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법무장교이면 돼요. 그렇죠. 네. 그것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금 박안수의 총장의 계엄사령관의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합참의장만 지금 군 인사법상 상위 설자고 나머지는 다 하위자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대책이 내놔야 됩니다. 네. 지금 교도소에 계시는 대통령도 네. 경호에 판례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법무장교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다. 네. 그리고 지금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경례를 할 때는 그 수령에 의해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경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급자일 때만 경례를 받습니다. 받지요. 네. 그러면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은 어떤 관계입니까? 총장이 육군 총장이 네. 차관한테 거수기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인사기획관 맞아요? 그러니까 상서열자일 경우에는 경례를 당연히 네, 합니다. 지금 군 애교를 따져 보니까 예. 국방 차관한테도 지금은 차관이 아니고 장관 직무 대행인데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직무 대행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법무장교, 해군 합참의장, 예. 그다음에 국방장관 대행 네. 이분들이 다 상급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판례를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네. 건재순으로 육군이 먼저일 뿐이지 각군 총장도 누가 선임이다 후임이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네. 반드시 보직의 해임을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장관 직무 대행하고 협의해서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기획관께서 말씀했다시피 예. 법무장교는 수평적 관계다. 네. 합참의장은 상관자다. 네. 그다음에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인사할 때는 반드시 거수공개를 하는데 그 거수공개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다. 그건 바로 국방차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장관 직무 대행이다. 예. 아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